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환경분석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10월이 되었죠. 계절적으로는 참 좋은 계절인데 아직도 늦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또 중간고사를 봐야 될 시기가 곧 다가왔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고 경제 또한 위축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7주차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창업환경 분석 7주차로서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또 과학기술이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런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상권 분석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권 분석과 다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이론화된 그런 상권과 현재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어떤 상권 분석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업 환경 분석에 있어서 도대체 이 시대적인 창업 환경 변화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트렌드를 또 읽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확률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창업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 환경 분석에 대한 정의, 창업 환경 분석 기법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학습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환경 분석은 크게 그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내부 역량 분석은 어떻게 하고 외부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수학 분석이나 이런 것을 그 분석 툴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없어서 중간고사 이후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내용은 몇 번 그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예습과 복습을 하신 분이라면 이거 뭐 충분히 이해했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특성상 복습할 수 있는 또는 예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강의를 통해서라도 자주 들음으로 인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이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즉 원시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사회의 구조가 바뀌면서 많은 과학기술과 이 사회의 어떤 풍토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이 산업사회에서도 그 당시 우리 이제 60년대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산업 그 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왔다기보다도 그런 그 국제적인 시장의 흐름도 있었겠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사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하고 그다음에 1950년에 그 6.25라는 그 참 민족적인 어떤 전쟁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사회 혼란기를 거치면서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개발 교육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급속한 성장, 압축된 성장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써가면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저도 60년대생이지만 이 뭐야 먹고 사는 것이 이 목표가 되었죠. 정말 빈곤을 탈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선진국을 따라잡을까? 그래서 따라잡는 문화가 아무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앞서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빈곤을 탈출하고 앞서가는 그런 국가를 따라잡자는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대기업을 이렇게 밀어주고 정책적으로 또는 정부 그 법률적으로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키워갔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그 고위 관리로부터 또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하청, 하청에서 뭐 소기업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인권이나 뭐 노동 이런 것이 사실상 그 뭐 전혀 무시됐다라기보다는 아무튼 많이 제한을 받았죠. 그리고 오직 그 성실하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뭐라 그럴까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지선다형 교육으로서 암기형 교육 이렇게 교육도 시켰고요. 정부에서는 지원과 말 안 들으면 규제를 하고 정부 잘 들으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지원과 규제 그 당분과 채찍을 가지고 기업들을 또 키워나갔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8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 또 이 국제사회가 정부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도 그 정부와 물결에 우리는 그 당시 이제 표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업화 늦었지만 정부와는 앞서가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 정부화 분야에서 많이 앞선 분야도 있고요. 반도체랄지 뭐 조선 이런 분야에서 또 우리 많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또 새로운 뭐라 그럴까 아이디어 상품으로서 정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몇 가지 있고요. 어쨌든 이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산업 시대와 정부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를 리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가치와 비전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화 때는 선진국을 따라가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장점을 선정을 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따라가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뭔가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전에는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분야로 간다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이걸 확실히 모르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가 또 되었죠. 이와 같이 불확실한 목표 속에서 과연 어떻게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생태계 또한 이제 뭐 노동계나 인권이나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서로 평등과 뭐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인권 측면에서도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뭐라 그럴까 뭐 수직 생태계가 아니라 이제 수평 생태계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잠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뭔가 우리 창조형 그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창의적인 창조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했던 이런 것보다는 민간 자율과
경쟁에 맡기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이제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뭐 구글. 그 요새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도 그 우리나라가 만든 그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도 오징어 게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부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전에 보지 못한 그런 뭐라 그럴까 혁신적인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조금은 잔인한 면도 있고 아무튼 뭐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요 오징어 게임에 다 폭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든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그 세계적인 그 뭐라 그럴까 상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본사로 훨씬 많이 보내고 우리 대한민국에 남겨지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유통 어떤 구조적인 그 문제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유통에 불만이겠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저들이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대응, 이 유통 산업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제조 공장에서 도매, 소매, 뭐 소비자 이런 과정에서 벗어나서 직거래, 전자상거래 한다는 이렇게만 그 보는 측면이 있다면 물론 대기업들이나 큰 규모가 큰 그런 경제단체들이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전자상거래 뭐 하나를 뭐 외국에서 사오고 팔고 이런 걸 봐서는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적게 보는 거죠. 이와 같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넷플릭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벌어서 본국으로 가져가고 그 해당 국가에 적게 남겨주는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세금을 또 이제 국제사회가 다시 뭐 결의를 해서 뭐 이제 2000 몇 년 못해야 뭐 30년인가 뭐 25년인가부터는 이런 디지털 세금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아니 저 세계적으로 통용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통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소비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죠. 전에는 이제 소비자가 이 유통 구조 속에서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기업에서 들려주는 정보 그런 정보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이 뭐야 뭐 많은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이랄지 뭐 이런 컴퓨터랄지 기타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정보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소비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자기의 취미, 자기 개성, 어떤 그 자기 그 공동체나 자기 그 어떤 그 국가나 이런 그런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한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많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공급이 넘친다 이 말이야. 공급이 넘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자기 개성에 맞는 것만 취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전에는 그 어떤 필요를 해서 샀다면 필요적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지금은 필요적인 소비보다는 대부분 뭐 집에 가면 냉장고도 뭐 2대, 3대, 뭐 테레비도 뭐 2대, 3대, 그다음에 뭐 승용차도 아빠 차, 엄마 차, 뭐 아들 차, 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싱글 라이프 스타일이 개인화 되어가는 파편화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자들의 어떤 질도 높아졌고 보는 시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관점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생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의 변화가
정부와 사이에 두면서 이런 그 첫 번째가 유통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했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소비 심리가 변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사회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그동안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근데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시대에 왔어요. 그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도 없고 뭐 감소시킬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 이런 뭐랄까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인구가 감소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또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들은 기계화되고, 또 이 뭐야 그 전부 다 로봇을 쓰죠. 응?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화되고, 응? 음.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할 때만 해도 거의 한 번 직장에 가면 뭐 평생 직장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되었습니다. 또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뽑는 것이 뭐 인턴, 뭐 계약직, 뭐 비정규직, 뭐 대학교도 뭐 대학교 교수들도 뭐 비정년 트랙, 뭐 정년 트랙 이래 해가지고 이래 되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입사할 때부터 나는 여기 뭐야 내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뭐야 이 시간제로서 일시적인 그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보다는 이제 평생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에 대한 그이 사회 인프라가 늘어나고, 우리 대학에서도 창업 경영학이라는 이런 학과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 뭐야 사무실도 소호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SOHO 소호 사무실, 어, 여러분들 그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도 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집에서 재택근무라는 것이 물론 일부 있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도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많이 이제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을 사업자 등록지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다가 이제 다시 또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소호 사무실이라는 건 뭐냐면 적은 사무실이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적은 사무실은 뭐냐면 조그마한 그 개인 사무실을 이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평 되는 사무실이 있다면, 전에는 뭐 20평 되는 사무실을 한 개 사무실을 썼다면 한 3평짜리 사무실을 한 뭐 서너 개 만들고, 나머지 한 10평 정도는 공유 사무실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각각의 사무실을 필요한 사람을 그뭐 입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그 사무실을 쓰는 사람을 이제 본인이 관리를 해주는 거야. 어떤 관리를 해주냐? 우편 서비스, 팩스, 그다음에 뭐 간단한 경영 그 컨설팅, 그다음에 세무, 법률, 뭐 환경 이런 거를 컨설팅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는 거야. 이 우편물이 오면 우편물도 받아주고, 또 간단하게 세금 내라고 언제까지 왔는데 본인이 낼 수 없으면 전화를 해서 이거 내가 처리하겠다 하면 처리하고, 나중에 와서 돈도 이렇게 정산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 회계 방식이 전부 뭐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서 뭐 세금도 납부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통보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창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시간에 배워야 될 상권 분석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입지 분석, 이런 상권과 입지 분석은 과연 이렇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정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단순히 어떤 과거에 성공한 이론,
성공한 이론을 따라 배우기보다는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확실한 목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가면서 창의와 창조력 있는 음? 그런 창의적인 뭔가 아이템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든 아니면 새로운 업을 생각을 하고 있든 여러분들과 같이 뭐라 그럴까 대면 수업이 됐더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과 그다음에 하시고 싶어 하는 업에 대해서도 토의가 될 건데 그런 그 토의 토론 시간이 제한이 받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자, 이제 우리 창업 환경 분석을 위해서 내부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하고 내부 요인은 어떻게 하고 외부 요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내적 요인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환경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요소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인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 그다음에 정보, 과학 기술력, 이렇게 크게 보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인적 자원과 사람과 돈과 과학과 기술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기업 자체 내 문화도 있다. 그런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자산 어찌 보면 이 자산을 쉽게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시설들이 있죠. 뭐 사무실을 일단 뭐 한 달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고 들어갔는데 주인하고 마찰이 조금 생긴다고 해도 또 금방 이사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또 실물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것이 뭐다?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은 보면 이 첫 시간에 그 창업 환경 분석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창업자의 일단 그 뭐라 그럴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겠죠. 창업자가 얼마만큼 어떤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을 하려는 그런 어떤 마인드 그다음에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성과 뭐 성격이나 경험과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창업자가 동업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을 구했다면 종업원이 있다면 그 어떤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이 있을 건데 또 전문가 조직이나 또 관리 조직이나 또 그 근로 조직 이런 종업 조직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의 전반적인 어떤 인력 수급 계획이나 임금 수준 급료 중요하죠.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수익 구조도 한번 보면서 그다음에 저 사람을 쓸 사람인지 아니면 뭐 내보내야 될 사람인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인데요. 기업 문화는 오너의 그 책임이 크겠죠. 오너의 책임도 크지만 그러나 또 들어오는 사람의 어떤 중간 관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저 ERP나 SCM이나 CRM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경영학 시간에 경영학 원리나 아니면 기타 뭐 시설 관리, 품질 관리 이런 시간에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양복을 입고 출근하느냐 아니면 뭐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느냐 그다음에 회의를 해도 뭐 갓 입사한 직원도 이렇게 뭐 사장과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면 뭐 사장이 아주 엄해서 뭐 전혀 뭐 얘기를 못할 수 있는 분위기냐 이런 어떤 기업의 문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객 관리를 하면 CRM 측면에서 고객 관리 관계를 하면 예를 들면 그 지금도 일부는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뭐 010 얼마 이렇게 쓰는 이런 고객 관리냐 아니면 적어도 컴퓨터에 고객을 딱 넣고 엑셀로 치면은 어느 고객 하면 딱 하면 뭐 나오는지 말이야. 이 정도의 어떤 고객 관리를 하느냐. 그다음에 상품 그 서비스 면에서도 로봇가 지금 우리 내포에서도 그 로봇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 한 달 그 사용료가 얼마냐? 한 달 사용료가 뭐 60만 원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이 로봇 하나가. 그런데 그러면 그 로봇 하나를 쓰는데 사람 하나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 하나 쓰는 것보다는 로봇 한 대 60만 원 빌려갖고 쓰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러면 60만 원 주고 사람 한 사람 인건비를 쓰려면 안 되죠. 근데 로봇은 쓴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쓰면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인건비에 부가적으로 또 뭐 들어갑니까? 뭐 4대 보험도 내줘야 되죠. 또 뭐 다치거나 하면 이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보험 문제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 로봇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그런 기술에 관련돼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기술적인 그런 문화. 그다음에 지금은 기업에 가도 이제 주문도 뭐 종업원이 와서 받는 데도 있겠지만 들어가면서 키오스크라고 해서 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뭐 주문도 하고 그것도 바로 결제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 이런 문화에 바로 적응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자원은 뭐 인적 자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실 비품이랄지 뭐 운영자금이랄지, 물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하면 재료비가 또 수시로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자금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새로운 장비, 신형 장비, 로봇들을 뭐 과연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런 시설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또 뭐 요새는 CCTV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런 시설들을 뭐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정보 어떤 기술적인 자원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 창업을 하게 되면은 디자인 뭐 특허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특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특허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키프리스라는 그 특허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서 내가 지금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시제품을 만드는데 비슷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미 특허가 된 게 있다면 열심히 만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이 뭐다? 내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내부 환경 역량이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그 분석을 해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이죠. 나만 잘한다고 내 기업이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뭐 종업원들이 와서 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기계가 바뀌어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시장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남 탓만 하기에는 이미 너무 뭐라 그럴까, 남 탓만 하기에는 사회구조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하기 전에 외부 환경을 먼저 인식을 하고 거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언급을 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 한 5분간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